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잊혀진 사람들의 기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서부의 작은 도시 카미야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 이전에 그 사람이 발 딛고 살았던 땅의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서 인구가 9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란 전체 인구의 7에서 1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페르시아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민족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서울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학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곳은 이란 북서부의 산악지대입니다. 코르데스탄주, 케르만샤, 일람, 그리고 서아제르바이잔. 지도를 펼치면 터키,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거친 산골 지역이에요.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봄이 와도 눈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런 땅. 평지보다 비탈이 더 많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왜 사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만 특정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로는 잘 못 나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출신 지역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절반쯤 결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란 헌법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글자로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랑스럽게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종이 위에서만 평등이고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명절 때 도로 표지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보 운전합시다라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죠. 그런데 막상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면 끼어들기 전쟁입니다. 표지판 따로, 현실 따로. 쿠르드족이 마주한 헌법이 바로 그런 표지판이에요. 쿠르드 거주 지역은 이란에서 가장 가난한 땅입니다. 빈곤율 전국 최상위, 실업률도 전국 최상위, 도로 포장도 늦고 상수도도 늦고 병원 한번 가려면 산 2개를 넘어야 하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인데 인프라는 절반도 안 들어와요. 명절에 시골 큰 집 갈 때 외길 좁은 도로 한참 달려 들어가던 그 풍경. 그 길이 1년 365일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예요. 국가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여기 쿠르드족 이름은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회사 면접장에서 출신지를 묻고는 이력서 한 줄 보고 그대로 서류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학교는 다 똑같이 다녔는데 출발선부터 뒤로 2발자국 물러서 있는 셈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을 내려와 도시로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농사를 짓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짐꾼이 되거나 위험한 일을 떠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제 이야기였고요. 이제 더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어 문제입니다. 쿠르드족에게는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쿠르드어. 페르시아어와는 뿌리부터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모든 학교에서는 오직 페르시아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쿠르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집에서 엄마 아빠랑 쓰던 말이 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 금지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혼나는 교실. 그게 쿠르드 아이의 일상이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르드족이 우리 언어로 책 좀 내자, 우리 노래 좀 부르자, 우리 옷 좀 입자. 이렇게 말하면 이란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가 안보 위협, 분리주의, 이 두 마디로 끝납니다. 문화 행사 한번 열려고 해도 허가가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이 의심받습니다. 정당 활동은요? 아예 금지입니다. 쿠르드족 이름을 단 정치 조직은 단 하나도 합법이 아니에요. 종이에 모임 이름 적어 붙이는 순간 그게 곧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순히 나는 쿠르드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말 한마디가 목숨값이 되는 사회. 이게 쿠르드족이 사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짐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쿠르드 여성들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번 차별받고 쿠르드인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차별받아요. 짐이 두 겹으로 쌓이는 거죠. 짐 보따리 두 개를 한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오르는 모습. 그게 쿠르드 여성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이런 현실 한복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1975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칠판 앞에 섰을 때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페르시아어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의 작은 도시 카미야란. 인구라고 해봐야 몇만 명도 채 안 되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 작은 도시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파르자드 카만가르. 부모님은 평범한 쿠르드인이었어요. 그 시절 카미야란에는 변변한 공장도 큰 회사도 없었습니다. 양떼를 모는 목축, 좁은 밭대기에서 짓는 농사.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의사? 장사꾼? 아닙니다. 그가 평생 짊어진 직업은 세 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시인, 그리고 언론인.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낮에는 칠판 앞에 서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쓰고 또 틈틈이 인권단체 잡지에 글을 보내는 그게 카만가르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세 직업이 다 다른 일 같지만 사실 뿌리는 똑같아요. 모두 말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시로 말을 짓고 글로 말을 세상에 던지는, 평생 말로 무언가를 일으키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가 가르친 학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카만가르가 부임한 곳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산골 마을 초등학교. 흙길을 한참 달려야 도착하는, 학생 수가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들이었습니다. 이런 학교에 가본 적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도시 학교처럼 시설이 좋지도 않고 교과서 한 권이 닳고 닳도록 돌아가는 그런 풍경. 카만가르의 교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쿠르디스탄 교원 노조라는 조직에 들어갔어요. 교원 노조, 우리나라로 치면 전교조 같은 단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동료 교사들과 어깨를 걸고 교실 너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던 모임이었어요. 월급이 적은 동료를 도왔고 교과 과정이 너무 낡았다고 목소리를 냈고 시골 학교에 책 한 권이라도 더 들여보내려 애썼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교사가 어깨를 거는 합창단처럼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카만가르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맡았던 역할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가난한 아이의 사정을 살피고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문제까지 끌어안았어요. 한 사람의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이자 인권운동가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형이자 누나, 그리고 가족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기도 했거든요. 카만가르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지역교육부 간행물, 인권단체 잡지. 그가 쓴 글은 이런 곳에 실렸습니다. 어려운 학술 용어가 가득한 글이 아니었어요. 문학적이고 호소력 짙은 문장, 시인의 감수성이 담긴 글이었거든요. 그가 다룬 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성 인권, 환경 보호, 교육제도 개혁, 쿠르드 문화의 권리, 정치적 자결권. 어디 하나 만만한 주제가 없었어요. 권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쓴 셈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카만가르가 바로 그랬어요. 교실 안에서는 교사, 교실 밖에서는 인권운동가.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살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손에 쥐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어요. 그가 가르치고 싶었던 진짜 알맹이가 있었어요. 바로 쿠르드어, 자기 민족의 말이었습니다. 이미 짚어드렸듯이 이란 학교에서 쿠르드어 수업은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카만가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는 페르시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면, 방과 후가 되면 학교 마당 끝 풀밭에 아이들을 모았어요. 거기서 조용히 쿠르드 시를 함께 읽었고 쿠르드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서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강점기 때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빼앗긴 언어를, 빼앗긴 노래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몰래 건네주던 그 장면. 카만가르는 그 일을 21세기 이란에서 다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꿈꾼 교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칠판 앞에서 정답만 외치는 교실이 아니었어요. 풀밭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시를 읽고 쿠르드어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추는 그런 교실. 답답한 교실 벽을 넘어 자연으로 나간 교실이었거든요. 쿠르드어로 노래하며 춤춘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 사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가 평생 마음에 새긴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평등과 희망의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한 줄. 그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는 페르시아어 알파벳을 가르치러 칠판 앞에 선 게 아니었어요. 평등이라는 글자, 희망이라는 글자, 그 두 글자를 아이들 마음에 새기려고 매일 아침 교문을 들어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두 발을 딛고 선 땅은 이란이었거든요. 평등을 가르치는 일이 곧 위험한 일이 되는 그런 사회 한복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펜을 든 한 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평등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한 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매일 마주한 교실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밝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풍경이었어요. 쿠르드 지역의 가난. 이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깊고 무겁게 짓누른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여자아이들, 그리고 어린 사내아이들. 가장 약한 어깨 위에 가장 무거운 돌이 얹혔던 겁니다. 먼저 글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란 농촌의 쿠르드 마을. 여기 사는 여성과 소녀들은 글을 못 읽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문맹률 전국 최상위. 이게 무슨 뜻일까요? 5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이 계셨잖아요. 시장 가서 가격표 읽기가 어려웠고 약 봉투에 적힌 복용법을 누가 읽어줘야 했고 쿠르드 농촌의 여자아이들이 21세기에도 그런 상황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책 한 권 펼쳐보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글자만 못 배운 게 아니에요. 더 무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억압이 한 집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이어졌어요.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사회. 그게 쿠르드 여성들이 살아낸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들의 학교 생활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몇 살이죠? 13이에요. 책가방 메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고 친구들이랑 떠들 나이. 그런데 쿠르드 농촌의 여자아이들은 그 나이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가부장적 관습 아래에서 어린 소녀가 결혼 상대로 보내지는 거예요.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13살, 가방끈을 풀고 교복 대신 결혼 예복을 입어야 했던 나이. 그 아이의 인생은 그날부터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학교 책상에서 결혼식 자리로 한 번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소년이라고 사정이 나았느냐? 아닙니다. 펜 대신 삽이 손에 쥐어졌어요. 가난한 집의 사내 아이는
학교 책상보다 건설 현장이 더 익숙한 자리가 됐습니다. 가족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터로 나가서 어른들과 똑같이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옮기는 거예요.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잠, 그리고 영양가 있는 밥, 그리고 책.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세 가지를 다 빼앗긴 채로 자랐던 겁니다. 이런 풍경 안에서 카만가르의 교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기 초에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학교에 안 나옵니다. 결석 일주일, 결석 한 달. 그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이름이 됩니다. 교실 한 자리가 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도 못하고 다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매 학기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더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르드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어떤 여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만든 비극이거든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없고 도망쳐도 받아줄 쉼터가 없고 법은 여성 편이 아닌 사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란의 법은 어땠을까요? 여성을 보호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억압적인 법률, 무관심한 공권력. 여성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폭력을 당하고 경찰서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사회. 그게 그 시절 쿠르드 여성들이 살아낸 일상이었거든요. 이 모든 풍경 한가운데 한 교사가 서 있었습니다. 카만가르였어요. 그는 자기 교실에 앉아있던 천사 같은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난이라는 굴레, 차별이라는 굴레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외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세상이 그런 걸.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눈을 감습니다. 어차피 안 바뀌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펜을 듭니다. 카만가르가 그랬어요. 그는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민족 때문에, 태어난 성별 때문에, 태어난 동네 때문에 인생이 절반 이상 정해지는 구조. 그 구조에 맞서기로 한 거예요. 무기는 단 하나, 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펜 한 자루. 칼도 총도 아닌 그 펜이 한 거대한 체제와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마주한 첫 번째 벽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펜을 든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이게 어떤 무기일까요? 총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폭탄처럼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카만가르가 손에 쥔 게 바로 그 펜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시위에서 돌을 던진 적도 없고요. 누군가를 위협한 적도 없어요. 오직 글로 쓰고 모임에서 말하고 잡지에 기고하는 평화로운 방식이었거든요. 이걸 우리는 비폭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마틴 루터 킹의 방식, 인도 간디의 방식, 그 계보 위에 카만가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 정권, 정확히는 이란 정보부. 이 기관의 눈에는 비폭력이고 폭력이고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쿠르드인이 어깨를 걸고 권리를 외치는 행위 자체. 그게 곧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우리 언어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분리주의로 해석됐어요.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체제 전복 시도로 해석됐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뒤집혀서 죄가 되어 돌아오는 사회. 그게 그가 살았던 이란이었어요. 그러니 카만가르의 활동은 자동으로 감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원 노조 모임, 언론 잡지에 실린 그의 글, 여성 인권을 외치는 강연. 이 모든 일정이 누군가의 보고서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골 작은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책을 빌렸는지가 매일 정보부 보고서로 올라가는 풍경. 카만가르의 일상이었습니다. 2006년 7월
한 통의 전화가 그의 가족에게 걸려왔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아팠어요. 큰 병원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쿠르드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은 수도 테헤란뿐이었거든요. 카만가르는 형제를 위해 가방을 챙겼어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이유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를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테헤란에 도착한 어느 날, 그는 비밀 경찰의 손에 체포됐어요. 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끌려간 겁니다. 이걸 가족이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어요.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알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왜 하필 테헤란이었을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보부는 그가 수도에 발을 들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잡으면 시끄러우니까 외지에서 조용히 끌어낸다는 계산. 그런 게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를 체포한 뒤 당국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죄목 만들기였습니다. 평화로운 교사, 비폭력 운동가, 시인.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처벌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국은 그가 PJEAK, 피젝이라는 단체와 결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젝, 쿠르드인의 권리를 무장투쟁으로 풀려고 했던 조직이에요. 카만가르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단체였습니다. 평생 펜만 들고 살았던 사람을 총 단 사람들과 한패라고 엮은 거예요. 정말 무리하게 끼워 맞춘 누명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들고 일어났어요. 내 의뢰인이 무장단체와 연관됐다는 물증이 단 한 줌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가 외친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사진 한 장, 통화 기록 한 줄도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죄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카드 게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편이 패를 모두 쥐고 있는 상황. 무슨 패를 내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카만가르가 마주한 재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절규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내 아들의 유일한 죄는 단지 쿠르드족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 시절 모든 쿠르드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그저 그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끌려간 현실. 그걸 어머니가 가장 잘 알았던 겁니다. 그에게 씌워진 핵심 죄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위협. 둘째, 모하레베. 신에 맞서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이에요. 모하레베. 이 단어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를, 특히 쿠르드인을 처리할 때 가장 즐겨 꺼내드는 칼이기도 합니다. 도장 한번 찍히면 그날로 인생이 끝나는 죄목. 이걸 카만가르의 이름표 위에 붙인 거예요. 체포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교도소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여러 교도소를 옮겨 다녔어요. 세상과 끊긴 채로요. 가족 면회도 제한, 변호사 접촉도 제한, 바깥 소식도 제한. 한 사람을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권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벽이 두꺼울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더 크게 울린다는 사실을. 카만가르가 그 어둠 속에서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감옥 안에서 그는 무엇을 견뎌야 했고 또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벽이 두꺼웠습니다. 창문도 작았고요. 테헤란 외곽에 있는 에빈 형무소.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이름이거든요. 카만가르는 이곳을 포함해 여러 수감시설에서 무려 4년을 보냈습니다. 4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4학년이 되는 시간. 그 긴 세월을 그는 좁은 공간에서 견뎌야 했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구체적인 묘사를 피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이란 정권의 수감시설을 두고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표현해온 그 풍경이었거든요. 당국이 그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 한마디, 그 한마디를 받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냥 받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카메라, 전국에 송출되는 방송화면 앞이었습니다. 카만가르를 카메라 앞에 앉히고
미리 짜놓은 죄목을 술술 읽게 만드는 것. 나는 무장단체와 결탁했습니다. 이런 대본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제사회의 눈 때문이었거든요. 이 시기 이란은 인권 침해로 세계 곳곳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에 당사자가 직접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한풀 꺾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런 영수증 한 장. 그게 정권이 원했던 거였거든요. 카만가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짧습니다. 그는 거절했어요. 단호하게요. 자기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자기 이름 옆에 거짓 죄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권이 가장 원했던 그 한 줄의 대본,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던 사람, 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시인, 그 자존감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거죠. 쇠창살은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 안에 영혼까지 가두지는 못한다는 말. 카만가르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어요. 2008년 2월 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반 시민이 방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변호사가 충분히 변론할 시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어권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서 잠시 멈춰보시죠.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재판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보통이라면 며칠,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카만가르의 재판은요, 단 5분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끓이는 시간보다 짧았어요. 시계 초침이 300번 째깍하는 동안에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5분 끝에 떨어진 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재판이라기보다는 결과 발표 자리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즉시 대법원에 항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답변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재판 기록이 분실되었습니다. 분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재판의 기록을.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도 등기 한 통이 분실되면 난리가 나는데 한 국가의 사법부가 사형 재판 기록을 잃어버렸다는 답변. 황당하지 않으세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그 기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실한 증거, 강요된 자백 요구 흔적, 5분짜리 재판의 실체. 이런 게 다 적혀 있었을 겁니다. 공정한 사법조사, 독립적인 절차, 이 두 가지가 애초에 없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법이 거꾸로 쓰였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처단하는 칼로 쓰인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법의 옷을 입은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은 재판이지만 본질은 처형이었거든요. 이런 환경,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환경입니다. 그런데 카만가르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쇠창살 너머에서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힌 다른 정치범들의 모습을. 그곳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견디고 있는지를. 종이도 펜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모든 풍경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라는 잉크, 정신이라는 종이. 그는 자기 머릿속을 한 권의 거대한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바깥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그 사명 하나로 매일을 버텼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릿속 노트를 감옥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펜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카만가르의 글은 감옥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족 면회였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허락되는 짧은 만남. 그 자리에서 그는 가족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작게 접힌 종이 쪽지. 여러 방법을 거쳐 그렇게 한 장 한 장이 바깥 세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 위험을 다 알면서도 가족도 카만가르도 그 한 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에 자식이 시골 부모님 댁 다녀올 때 어머니가 봉투에 김치 한 통, 깨소금 한 봉지를 슬쩍 챙겨주시는 그 장면. 사랑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풍경이잖아요. 카만가르의 편지도 그랬습니다. 다만 봉투에 담긴 게 김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었던 거죠. 그 종이 위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망, 살려달라는 호소? 아닙니다. 전혀 달랐어요. 쿠르드 민족의 역사가 적혀 있었어요. 여성들의 아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얼굴도, 그가 평생 외쳤던 평등과 자유의 이야기도 거기 있었거든요. 이건 절망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문학적 저항이었습니다. 펜이 칼이 되는 순간, 그게 그의 편지였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글 한 편을 짚어드릴게요. 200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어요. 그날을 기념해 그가 쓴 글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성의 외침, 불꽃의 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묵직해지지 않으세요? 이 글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짓눌린 여성들의 아픔과 그 절망 끝에서 일어난 비극을 시적인 언어로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그가 던진 통찰이 정말 깊은데요. 이 편지에서 그는 한 가지를 명확히 말했어요. 쿠르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폭력, 그리고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폭력.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한 민족을 짓밟는 방식과 집안이 한 여성을 짓밟는 방식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힘이 작은 존재를 누르는 구조. 그게 똑같다는 통찰이었거든요. 21세기 페미니즘 이론서들이 한참 뒤에 정리한 내용을 그는 감옥에서 이미 종이 위에 옮겨 적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제목은 시와 비의 상속자들.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시 그리고 비. 두 단어가 한 자리에 놓이는 순간 카만가르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향해 말을 건넸어요. 두고 떠나야 하는 아이들. 다시는 칠판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당부 한마디였습니다. 가난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 한 줄.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는 평화의 상속자가 되어라. 자유의 상속자가 되어라. 문학의 상속자가 되어라. 그런 부탁이었거든요. 이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기 목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어린 제자들의 미래를 챙기는 모습이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한 통의 편지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한 편, 두 편 모이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문학을 평하는 이들이 그의 편지를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옥중 서신이 아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 기록 같은 시대 증언이고 만델라가 로벤 섬에서 쓴 편지처럼 신념의 기록이며 마틴 루터 킹이 버밍엄 감옥에서 쓴 글처럼 정의의 외침이다. 이 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편지는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드어로 시작된 글이 페르시아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됐어요. 한 사람의 종이 쪽지가 라디오 주파수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자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유니세프, 어린이 인권을 지키는 유엔 기관이거든요. 이곳이 나섰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 세계 양심수 구명에 헌신하는 단체였어요. 이들도 나섰거든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국제 인권 감시기구도 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교사들이 모인 거대한 연합체가 있어요. 이름이 Education International, 줄여서 EIEI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체가 그의 구명을 위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단지 가르쳤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세계 각국 학교의 게시판에 붙었어요.
이제 보십시오. 두꺼운 벽에 갇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좁고 외로운 공간이 그를 가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벽이 그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리게 만든 거대한 확성기가 됐어요. 종이 쪽지 한 장, 그게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다시 그리게 될까요?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학교 교실에서, 런던의 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워싱턴의 의회 청문회장에서 사람들은 카만가르의 이름을 외쳤어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한 줄의 호소가 수십 개 언어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교원단체, 국제인권기구, 각국 시민들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를 닫았습니다. 굳게 닫았어요. 소수민족을 향한 무자비함. 그건 어떤 호소로도 흔들리지 않는 벽이었거든요. 외부에서 두드리는 목소리가 클수록 안에서는 더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9일,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란 수도 테헤란. 에빈 형무소의 새벽이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 새벽, 카만가르의 시간이 멈췄어요. 가족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도 몰랐어요.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란 국내법조차 사형 집행 전 가족에게 알리도록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은 자기 나라 법까지 어겼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가족과 연락하던 핸드폰. 그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지 않는 아침. 면회 약속을 잡아둔 다음 주. 그 약속이 영영 의미를 잃은 새벽. 가족이 알게 된 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멈춘 시간은 카만가르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같은 시각. 그와 함께 누명을 쓴 쿠르드족 정치범 4사람이 함께 생을 마감했어요.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시린 알람홀리입니다. 젊은 쿠르드 여성 운동가였거든요. 5사람, 같은 새벽, 같은 장소. 한꺼번에 그들의 시간이 멈춘 겁니다. 5명을 하루 새벽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거든요. 정권이 메시지를 던진 거였습니다. 쿠르드인이 이렇게 끝난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예요. 5개의 가정, 5명의 어머니, 5사람의 친구와 제자들. 그 새벽에 모든 일상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처형이 끝난 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을 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자기 손으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답이 무엇이었느냐? 거부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신을 돌려주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게 시위로 번질 거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한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 정서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복 입고 빈소를 차리고 3일장이라도 치르잖아요.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보내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조차 빼앗긴 거예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빈자리 앞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장례라는 것, 그건 떠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의식이거든요. 그 권리마저 박탈당한 가족들의 슬픔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폭로했을까요? 법원이라는 곳, 원래 시민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법원이 다른 도구로 쓰였어요. 정치적 반대파를 처리하는 칼, 쿠르드인을 침묵시키는 무기. 사법부가 그 자체로 살인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소식이 국경을 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성명을 냈어요. 유럽연합이 성명을 냈고요.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법살인이다, 테러국가다, 이런 단어들이 이란 정부 앞에 떨어졌어요.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한 국가가 자국민을,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을 침묵시킨 사건에 대한 인류 공통의 분노였습니다. 누구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당함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권이 정말 몰랐던 게 있습니다. 카만가르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지켰는지를요.
그는 거짓 자백을 끝내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 뿌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 그것 하나를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거예요. 체제는 밧줄로 그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정권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목소리는 막혔지만 메아리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이란 전역에 퍼지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요. 잊혀가던 분노, 가라앉아 있던 슬픔, 그것들이 한꺼번에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도시 카미야란의 거리, 산골 마을의 학교 운동장, 테헤란의 골목길, 그리고 멀리 해외 디아스포라 도시들. 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비보가 전해진 그날, 쿠르드 지역의 풍경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던 거리. 그 거리의 모든 상점이 일제히 셔터를 내렸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노조의 지시도 정당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그러나 동시에 결심한 행동이었어요. 총파업, 침묵의 항의, 슬픔으로 거리를 닫은 거예요. 이런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던 선생님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학생도 학부모도 가게 주인도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아도 다 같이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장면.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마을 전체의 슬픔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카만가르의 죽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이름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희생자가 아니었거든요. 쿠르드 민족의 해방을 상징하는 이름, 꺾이지 않는 인권 투쟁의 상징. 그게 그의 이름이 새로 얻은 무게였습니다. 이 무게는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전 세계 쿠르드인들,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흩어진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리, 런던, 워싱턴, 그리고 더 많은 도시들. 매년 5월 9일이 돌아오면 이들은 거리에 모입니다. 카만가르의 사진을 들고요. 16년이 흘렀지만 단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기일에 자식이 산소를 찾아가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 세계에 흩어진 한 민족이 함께 치르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리는 일은 시민 집회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이 펜과 카메라를 들었어요. 가장 먼저 시인이 나섰습니다. 쿠르드 문학의 거장 셰르코 베케스. 그는 카만가르를 애도하며 한 편의 비가를 헌정했어요. 제목이 사형공화국입니다. 이 두 단어, 사형 그리고 공화국. 평소라면 한 자리에 놓일 일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베케스는 그걸 한 호흡으로 묶었어요. 시인의 분노가 그대로 칼이 된 셈입니다. 영화감독 바흐만 고바디도 자신의 작품을 그에게 헌정했습니다. 소설가 아바 호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 영화, 소설, 예술의 세 갈래가 한 사람의 이름을 향해 모이는 풍경.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거든요. 카만가르의 이름은 시인의 펜에서, 카메라에서, 소설가의 문장에서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2년에 닿습니다. 이란에서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은 마흐사 아미니, 2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이란 전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시위가 폭발했어요. 이 시위의 구호가 무엇이었을까요? 쿠르드어로 진, 지안, 아자디. 우리말로 옮기면 여성, 삶, 자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 시위가 외친 그 철학, 여성, 삶, 자유. 이 세 단어가 누가 외쳤던 단어와 닮아 있지 않으세요? 바로 카만가르가 옥중에서 종이 쪽지에 적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한 민족에 대한 억압, 자유에 대한 갈망. 그가 12년 전에 미리 적어두었던 그 단어들이 2022년 거리에서 한 세대의 함성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시대를 앞서간 한 교사의 통찰이
현실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카만가르가 꿈꿨던 세상,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민족으로 짓밟히지 않는 세상, 가난으로 무너지지 않는 세상. 그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그 연대의 그림을 2022년에 이란 여성들이 다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의 바통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간 풍경. 그 바통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서 다음 사람의 손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유언 같은 한 줄이 있어요. 정의와 공정함이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희망과 평등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한 문장이 그가 평생 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도 전 세계 인권 활동가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요. 저항의 이정표로요. 카만가르 한 사람의 생은 2010년 그 새벽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것들, 시, 빗방울, 교육의 씨앗, 이 셋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편지를 읽은 독자들의 가슴으로 옮겨갔습니다. 거리에 나선 이란 여성들의 발걸음 안에서 자라났거든요. 이란과 전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 속에서 그 씨앗들은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